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자, 이걸로 부동산 가격이 잡힐까요? 아니면 더 오를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은 궁금한데요. 저는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어요. 오늘 여러 가지 신문 기사도 나왔다시피 18번째 부동산 대책, 시장 반응은 공급이 없는 규제는 시장을 못 이긴다. 이렇게 제목에도 있다시피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공급이 늘어나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의 집값은 거품일까? 아니면 더 오를까?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오늘은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아니면 거품일까? 논쟁인데요. 자, 이것은요. 정말 말들이 많은 거예요. 시장에서. 과거에도 이런 논쟁은 숱하게 일어났죠. 제가 기억나요. 한 10년 전에 모 부동산 전문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부동산 반토막 난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시장에서. 앞으로 부동산은 반토막으로 폭락할 것이다. 네, 지금도 그 전문가 기억이 나는데요. 요새는 TV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떠들고 다녔지만 막상 결과는 부동산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당시에 또 두 부류가 있어요. 부동산은 더 간다. 뭐 반토막 난다.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 어떤 주장이든지 다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수요 근거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구매력도 있고 이런 근거를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인구학적 구조 인구가 감소한다 노령화된다 뭐 이런 것들을 근거를 대면서 폭락한다 폭등한다 그 주장들이 많은데요. 자,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 잘못 선택하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겠습니까? 일례로 강남 아파트 그때 반토막 난다고 솔직히 그렇게 떠들던 전문가들 지금 TV에는 잘 안 나오고 있지만 그 말을 믿고 물론 투자한 것도 투자자 책임이지만 얼마나 재산적 손실이 크겠냐. 자,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가 어느 전문가라 해서 이걸 맞힐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그분이 책 팔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했지만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예측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거품일까. 자, 더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사겠죠.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그 다음에 거품이라고 이제 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서울 지역이 되겠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니까.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팔겠죠. 자, 그러면 제 생각은 어떠냐? 저는 최소한 거품은 아니다. 더 오를 여지가 떨어질 여지보다 확률적으로 높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부동산이라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다음에 인구 구조를 봤을 때는 오를 여지가 없죠. 정부는 다 거의 규제 천국이라고 봐도 되죠. 서울은 전 지역이 다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과열지고 최근에는 뭐 27개 동 뭐 핀셋 규제에서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누르려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올라갈 여지가 없죠. 대출 규제하죠.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한국 시장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줄고 있잖아요. 경기도 침체되고 있고요. 자, 이 세 가지를 봐서는 부동산 떨어지는 게 정답이다. 또 일본의 과거 사례도 있고요. 90년대. 자, 그런데 왜 올라간다고 보느냐? 자, 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 정책보다도, 그 다음에 미래에 다가올 인구 감소보다도, 그 다음에 경기 침체보다도 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그게 첫 번째가 돈이라는 존재 가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하락하고 있다. 가치가. 우리는 못 느껴요. 시중에서. 왜 못 느끼냐면
피부로는 못 느끼는, 왜냐하면 공산품 물가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변동을 거의 못 느끼는데요. 집값 대비 돈의 가치는 정말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시중에 우리는 모르지만 돈이 많이 풀려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자율이 1.25잖아요. 지금 이제 두 번만 더 내리면 0%대. 그러면 은행에 예금을 하기는 이제 어려운 시대다. 두 번째로 전 세계에 유동성 공급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도 못 느낄 거예요. 미국은 FRB의 벤 버냉키 옛날 전 의장은 헬리콥터 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10년간 얼마 정도 찍었겠습니까? 거의 매년 한 700억, 700조, 800조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00조 가까운 돈을 10년 넘게 시장에 풀었으니까 얼마가 풀린 겁니까? 달러로? 1경이 넘는 돈이죠. 사실은. 이런 돈이 풀렸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가 나오면서 아베노믹스 해갖고 일본은 이미 제로금리 하면서 무제한으로 확장 정책 돈을 풀고 있죠. 자, 한국이란 나라는 그렇게는 못하죠. 한국이 그렇게 했다가는 폭등이 일어나죠. 부동산 폭등.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달러를 사주는 전 세계에서 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찍어내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자산, 준 기축통화라. 근데 한국은 돈을 찍어내지는 못하지만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금리 부분은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확장 정책을 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진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예전같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그러니까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리고 기업들도 부동산이 안전하니까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괜히 설비 투자해야 만약 안 팔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현금 부자, 땅 부자 기업들이 많잖아요. 과거에 많이 벌어놓은 돈으로. 자, 기업들도 그 다음에 돈을 사내 유보로 쌓아놓고 있거나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수요는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수요는 증가한다. 어디를 위주로? 서울이나 대도시, 그 다음에 직주, 근접, 요충지라고 하죠. 그런 지역은 대한민국 인구는 감소할지 모르지만 그런 지역들은 수요가 급증한다. 그래서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직주 여건이 좋은 곳, 정주 여건이 좋은 곳, 그 다음에 수요가 꾸준한 곳, 그런 부분에는 부동산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그럼 그런 지역이 어디냐? 서울은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되고요. 광고가 좀 여기 떴는데 서울은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강남, 상고, 요새는 마용성이라고 돼요. 뭐 그런 지역 절대 떨어질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요는 꾸준하죠. 공급은 없죠. 왜냐하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다, 조정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다, 대출을 옥죄니까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공급은 줄고 수요는 꾸준하다. 대한민국 인구 주는 거하고 상관없이 직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린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올랐다 하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오를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방도 괜찮은데 과거에 뭐 부산 해운대구, 대전에 뭐 둔산동, 대구 수성구, 광주 뭐 광산구 이런 게 다 마찬가지예요. 지방 대도시 중에서 핵심 상권은 부동산이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똑같은 논리입니다. 아까 위에서 공급할 땅은 없고 수요는 일어나고 시중의 유동성은 충분하다. 자, 이런 논리로 부동산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울, 그 다음에 주요 대도시의 핵심 상권 위주로 앞으로도 올라갈 여지는 많다. 그 근거는 첫 번째가 유동성이다. 두 번째는 꾸준한 수요다. 인구가 줄더라도. 이것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고, 여기다가 정부가 쓰는 정책이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더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요. 여러분들 뭐 직장생활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저도 과거에 해봤지만요. 직장생활 해서 1년에 연봉 뭐 초봉하면 4천, 5천 되겠죠. 대기업이면 3천, 4천 이렇게 되겠고 초봉이 한 4천이라고 치면요. 서울에서 월세 살아야 하잖아요. 50만원, 60만원 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활비 쓰고 100만원 저축하기가 빠듯할 것 같아요. 세금도 많이 떼잖아요, 이제. 자, 100만원 떼면 1년에 2천만원 모으기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서울 집값은 얼마를 오를까요? 강남권은요, 1년에 거의 1억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집값을 전혀 못 따라간다.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아까처럼 그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첫째, 엄청난 유동성. 이거 언젠가는 집값 버블이 문제가 아니고 시중에 엄청나게 풀린 이 돈의 버블이 더 문제다. 그러면 돈의 버블이 집값 버블보다 훨씬 크다고 그러면 집값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없는 사람한테는 지금 집값이 엄청나요. 뭐 15억, 뭐 20억 이렇게 하잖아요, 서울은. 자, 이게 엄청나다고 우리가 이제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절대적인 금액만 봐서는 안 된다. 시중에 또 한국만 봐서도 안 된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풀린 엄청난 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을 우리가 유동성을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수요가 꾸준히 생긴다. 왜냐하면 앞으로는요, 거의 저 4차 산업 이제 되기 때문에 굳이 뭐 큰 공장이나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도시 위주로 직장이 핵심 코어 회사만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의 수요는 탄탄하다. 그 다음에 공급이 마땅치 않다. 인구는 준다고 하지만 더 지을 땅이 없다. 왜냐면 물론 시골에는 많죠. 하지만 시골은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도시라든가 핵심 상권 위주로 우리가 공급할 땅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유동성이다. 유동성을 봤을 때는 지금 집값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동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얘기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